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뉴스 몇 가지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 평양에서 전국 노병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연설했다는데, 특히 핵 보유국으로 자기 발전의 길을 열어왔다고 말하면서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월북한 탈북민 김모 씨 어떻게 월북을 했는지 그 행로가 추정이 됐습니다. 강화도 철책 아래 배수로를 이용해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근처에서 월북하기 직전에 버린 가방도 발견이 됐습니다. 김 씨가 이 배수로를 거쳐서 강을 건널 때까지 우리 군의 감시 초소도 첨단 감시 장비도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의 최전방 경계 태세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집에 가는 여성을 쫓아가서 그 집 대문 안까지 발을 들이민 이 남성이 한 달 넘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을 했는데, 경찰이 공개한 수배 전단에 따르면 남성은 175cm가량의 키에 범행 당시에 그림이 검정색 마스크에 검정색 반팔 티셔츠와 바지, 또 흰 운동화를 신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의 지문 감식을 의뢰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지나는 가운데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다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북 남부, 또 전북, 경상도에 50에서 100mm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를 퍼붓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 제주도에 5에서 30mm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과 경남, 또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내외 강한 비가 오는 곳 있으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3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건강 100세 시대를 여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요즘 허리가 자꾸 좀 아파가지고요. 네.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면 이 허리가 좀 더 뻣뻣한 것 같고 여기에 좀 더 아프고, 이게 일상을 좀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오후에도 괜찮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요? 허리 때문에 혹시 병원은 안 가보셨어요? 병원에 갔는데 이게 뭐 허리 때문에 갔는데 장이 안 좋은 것 같다고. 잘못 가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허리가 아픈데 장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 혹시 통증?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등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근골격계 통증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디스크 이런 척추 문제 아닐까 하는데 등 쪽에 있는 거는 이제 척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뒤로는 췌장도 있기 때문에 사실 췌장이 아파도 등허리가 아프기도 하고요. 양쪽으로 있는 콩팥, 신장이 아팠을 때도 등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조금 장이 잘 움직이지가 않고 장 운동이 활발하지가 않으신 분들은 가스가 좀 많이 찼거나 설사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도 등허리가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나서 딱 이렇게 덜컥 어디 아프면 걱정되잖아요. 게다가 또 이정 선배님 나이도 있으셔서 아침에 덜컥 아프면 너무 걱정되시겠어요. 아니, 다른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아침에. 생각해보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나 몇 번 있었지, 나이 먹고는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진짜? 머리 쌩쌩해요, 아직은. 다들 멀쩡하네. 저는
저는 뭐 아직 뭐 허리나 이런 데가 아프진 그렇지. 않은데 저는 그렇게 머리가 자주 아파요. 두통이 좀 평소에 심한 머리 잘 안 편. 쓰는 것 같은데. 안 써도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아무런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유독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네.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어디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속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무심코 절대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자칫 심각한 질환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이제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제 환자분이 오셔서 아침에 일어나면 기침이 심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COPD라는 만성 폐색성 폐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COPD는요, 한번 폐가 망가지면 절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고 숨이 차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일으키죠. 그래서 COPD는 아침에 일어나서 기침이 심해질 수 있고요. 또 기관지 확장증 환자들은요, 괜찮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래가 심해집니다. 낮 동안은 괜찮아요. 그래서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특정 증상이 있으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진찰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인 씨도 두통 있으시다고 네. 하셨잖아요. 사실 제가 본 환자분도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굉장히 심하셨는데 두통의 양상이 바뀌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본인이 편두통이 있으니까 난 두통이 있어도 그냥 편두통이겠지 생각했는데 좀 어느 날부턴가 두통의 강도도 심해지고 편두통이랑 좀 다른 양상의 두통이 나타나더래요. 근데 그분은 그냥 내 두통이 조금 변했나 보다 하고 두시다가 나중에 이제 오심구토까지 발생을 하셔서 병원에 찾아오셨는데 뇌종양이었죠. 그래서 그냥 내가 평소에 두통이 있다고 넘기실 게 아니고 양상이 변했는지 강도가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챙겨서 보셔야 돼요. 무서운데요?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생각하고 그냥 버틸 게 아니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기상 직후 아침 통증이 보내는 위험 시그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봐, 저기도 네. 대표적으로 허리 잡고 이러잖아요. 이게 아침 통증, 이게 아침 시그널이 이게 허리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사실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그런 적 많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상하 잠 잘못 잤나 이게 허리가 왜 아프지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냥 한두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고 만 적이 많아요. 네. 사실 아침에 아팠다가 낮에 풀리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네. 이게 며칠 동안 반복이 되는지를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냥 잠깐 삐끗한 거는 일주일 이내로 보통 좋아지잖아요. 근데 몇 주 이상, 심하게는 몇 달 이상 계속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위험한 문제일 수 있어요. 나 오늘 바로 병원 가야 돼. 오늘 끝나고 앰뷸런스 나 태워드릴게. 이게 아픈 지 좀 됐어요. 그렇군요. 진짜 가야 되겠네. 가셔야 돼요. 저희가 그럼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기상 직후 목이나 허리가 아픈 이유입니다. 그 첫 번째는 강직성 척추? 이건 뭔가요? 들어보셨어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해서요.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척추랑 골반 있는 부분에 주로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에 염증이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척추가 굳어요. 그래서 대나무 척추라고 해서 척추가 이렇게 통째로 굳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척추가 강직, 단단하게 이렇게 경직이 되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간판 탈출증과 같은 디스크 이런 것들은 아침엔 괜찮아요. 근데 운동하고 몸을 쓰다 보면 아프죠. 근데 강직성 척추염은 좀 특이하게도 아침에 제일 불편하고 뻣뻣하고요. 몸을 쓰면서 일상 활동을 하면 풀려요. 나 굉장히 이건가 봐. 특징적이죠. 그래요? 나도 몸 쓰면 좀 나아요. 비슷해요, 증상이? 아니 아주 난 건 아닌데 몸을 쓰면 좀 괜찮아져. 맞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참 그래서 그거 어느 아닌가요?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침에 느끼는 불편감이 좀 심해요. 모닝 스티프니스라고 하는데 조조 강직이라고 해서 아침에 그냥 이렇게 당연히 아침에 안 쓰다가 일어났으면 좀 뻐근하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움직임을 좀 힘들어하세요.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움직이는. 이 정도는 괜찮은 거죠? 지금 시청자분들도 딱 이러고 계시고 나 지금 걱정돼서.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인가 그것도 모닝 어쩌고 이렇게 그렇죠. 가던데.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직성 척추염도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도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관절염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퇴행성 질환들은 원래는 아침에가 제일 낫다가 활동을 하면서 점점 더 증상이 심해져요. 근데 자가 면역성 질환으로 인해 걸리는 관절염은 아침
아침이 가장 불편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나 손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아침에 손이 뻣뻣하고 부어서 이렇게 잼잼이 안 되세요. 이런 게 좀 특징적이죠. 근데 저는 이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들었던 게 이게 뭐 척추 뼈마디가 굳는다는 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불치병이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요? 그렇죠. 자가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완치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건데 불치병이지만 관리는 가능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을 해서 빨리빨리 치료를 하면 크게 증상이 없고 뭐 크게 일상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치료가 늦어진다거나 치료가 잘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경우에는 처음엔 척추로 시작하죠. 근데 눈으로도 번질 수 있고요. 심장이나 다른 장기로까지 갈 수가 있어서 조금 조기에 빨리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요건 정형외과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초기에는 정형외과를 가시거나 류마티스 내과를 주로 가시게 될 거예요. 아니, 저 얘기 들으니까 확 오는 게, 저희 선배 중에 김시덕 씨라고, 내 알라도! 했던 그분도 강직성 척추염이었단 말이에요. 은근히 계세요. 그래가지고, 방송도 그만두고, 치료할 정도로, 게다가 이게 아까 눈으로도 막 온다고 하셨잖아요. 눈도 좀 안 좋아가지고, 진짜 과감하게 술, 담배 끊고, 뭐, 인스턴트 끊고, 지금 뭐 헬스 같은 거 운동 열심히 하면서, 현재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몸이 좋은 그래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이도 있어요. 물론 일부 병은 굉장히 심각해지기도 하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나쁜 생활 습관 같은 것들도 좀 교정하고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어서요. 이 병이 의심이 된다고 두려워하시지만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빨리 진단을 받으시면 그만큼 더 관리를 잘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증상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꾸 여기가 특히 뻣뻣해지는 뻣뻣하다. 느낌 네.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알아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사실 아침에 뻣뻣한 것만으로 진단이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병원에 방문을 하셨을 때도 저희가 시행하는 신체 검사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좀 하실 수 있는 검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쇼버 테스트라고 하는 테스트 방법이거든요. 쇼버? 네. 쇼버 테스트. 한번 정수 네. 씨랑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네, 네. 제가 뭐 뭘 못하니까요.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네. 게 주로는 이 골반 부위부터 시작해서 척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초반에 가장 불편해하시는 것들이 골반이랑 척추가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할 때 엉덩이 이제 위쪽에 있는 뼈를 중심으로 해서 검사를 할 건데 여기 뼈 모형으로 봤을 때는 이 뒤쪽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뼈로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 여기 살 있을 때 여기 보조개 같은 거 있는 그 맞아요. 부분인가요? 좀 마르신 분들은 엉덩이를 이렇게 딱 힘주고 섰을 때 보조개 같이 살짝 들어가는 그 부위 비슷한 제가 부분이요. 여기 스티커를 제가 이미- 붙여놨어요. 이게 보조개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살짝 엉덩이 위쪽 이렇게 만져보시면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그 양쪽 뼈 있는데 중심으로 척추 쪽에 스티커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밑으로 그냥 5cm 내려서 하나 더, 위로는 10cm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딱 붙여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토탈 길이가 15cm가 되겠죠. 자, 이렇게 똑바로 섰을 때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무릎은 굽히지 마시고요.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최대한 앞으로 허리를 숙여보세요. 제가 그러면 이쪽 옆으로 이쪽으로 할까요? 쓸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많이 내려가야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허리가 유연한지를 보는 거니까요. 쭉쭉. 오, 잘. 이러네요. 어머. 육안으로 봐도 정상이십니다. 아까 원래는 15cm였는데 지금 네. 보면 30cm가 딱 나와요. 네. 그러면 지금 정수 씨 같은 경우는 15cm가 늘어난 거잖아요.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5cm 이상 늘어나면 정상이고요. 보통 강직성 척추염 일어나셔도 돼요.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분들은 여기가 많이 뻣뻣해져 있기 때문에 4cm 미만으로밖에 안 늘어나세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는데 다만 좀 정수 씨는 굉장히 유연하시지만 뻣뻣하신 분들도 4cm 이하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완전히 특이적인 검사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일단 내가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뻣뻣하고 잘 안 움직여진다라고 했을 때는 병원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죠. 요 정도 너무 이게 안 간단한 내려간다. 검사죠. 네, 너무 내려가지 않는다거나 늘어나지가 않는 경우. 알겠습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 이거 학교 다닐 때 체력장애 많이 있죠, 했죠. 있죠. 유연성 이거 테스트. 얼마큼 근데 이거 나 내려가냐. 되게 안 내려가 지금. 근데 사실 지금 재용 MC 정도만 돼도요. 네. 5cm 이상은 늘어나실 거예요. 괜찮아요. 4cm 미만으로 늘어난다는 건 굽혔을 때 통증이 느껴지고 잘. 네. 오늘 많이 걱정이 되시나 봐요. 아이고. 이거 예. 차 박사님도 시켜봤었어야 돼. 삼사님
같이 한번 합시다.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세요. 볼까요, 한번? 얼마나 되시는지. 안 내려오실 것 같은데요. 네. 자, 다리를 쭉 펴고. 자, 저 피고 준비. 자, 펴고. 준비. 무릎을 굽히시면 안 돼요. 무릎 굽히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엔 차 박사님이 약간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저. 차 박사님 조금 걱정되네요. 차 박사님 아예 땅에 닿지를 않았거든요. 다리를 한껏 벌리셨는데도. 네. 뱃살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힘들어. 예, 다음 거. 네, 그래서 기상 직후 목, 허리가 아프면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스태미나 감소. 이게 뭐야? 스태미나 감소가 있어. 스태미나 감소, 이거 정말이에요? 아, 체력이 떨어지면 이제 허리가 아픈 거예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뭐가 그럴 수 있죠. 아니 이게 어떻게 또 이게 스태미나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단순 요통인데요.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상하게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만성 피로나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당연히 척추 기립근의 근력이 떨어져 있거나 근 감소가 있을 때 이제 쉽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경우를 이제 신허요통이라고 합니다. 이제 신허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콩팥의 기능이 떨어졌다고 하는 건데요. 양기가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허리나 골반, 다리에 무력감이 생기면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그 한의원에 갔을 때 그런 얘기 딱 그 귀동량을 들었거든요. 이게 신장이 안 좋으면은 이 또 신호통이 올 수 있다고. 네. 신장? 그렇죠. 당연히 이제 신장에 기질적인 질환이 있으면 요통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신호요통은 신장, 이제 콩팥의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뇨 생식기의 기능, 또 척추와 골반의 불균형, 근육, 또 다리 근육량의 감소, 무력감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게 지금 병원에 검사하면 뭐가 나오겠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또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단지 기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저 스태미나가 떨어졌다든지 기력이 떨어졌다 이러면 몸보신할 거 찾거든요. 그렇죠. 네. 당연히 몸보신할 거 찾으셔야 되는데 몸보신할 거 찾기 전에 먼저 내가 과로를 했으면 먼저 휴식을 적절하게 취하셔야 되고 내가 운동 부족인가 하면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몸보신도 당연히 중요한데 몸보신이란 이렇게 단어는 굉장히 이렇게 협소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자연식이 위주의 음식을 아주 골고루 드시는 게 뭐 적절한 몸보신이 아닐까 합니다. 네, 그 음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게 운동이잖아요. 운동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현대인들이 막 운동 챙겨서 하기 쉽지 않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좀 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운동하기가 어려워서 뭐 병원에서도 꾸준히 운동해라 그럼 운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뭐 당연히 운동을 하면 당연히 운동을 하면 좋은데 꾸준하게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라도. 네. 보양식 먹고 딱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보양식 먹고 네. 운동 딱 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 하면은 참 우리가 기대되는 이유가 한 몇 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는 여름 휴가. 그렇죠. 기대되는데 또 여름 보양식 이것도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았잖아요. 말보기. 그렇죠. 8월 15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양식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이제 잘 못 먹던 시대에는 맞아요. 단백질을 보충해가지고 이제 근력 같은 것들을 좀 올리는데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요. 잘 먹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보양식을 챙겨 먹는 게 아니고요. 영양 과잉식을 챙겨 먹는 경우들이 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평상시에 이렇게 좀 채소를 안 먹는다. 네. 그럼 채소를 챙겨 먹는다든지 과일을 안 먹는다. 그럼 과일을 좀 챙겨 먹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보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 잘하셨네요. 전 사실 요즘 이제 초, 중, 말복 되면은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리거든요. 맛있는 거 드시라고. 그거 안 드려도 되겠는데요. 자, 스태미나 얘기 나와서 우리가 보양식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빨리 넘어가. 이렇게 목, 허리가 아프면 스태미나 감소까지 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낙침. 낙침. 베개에서 떨어짐. 낙침이야? 예전에는 목침 벨 때 얘기 아니? 그 낙침이란 단어가 떨어질 낙자의 백의 침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방금 이제 이재용 MC님의 연배가 나왔습니다. 목침 나왔어, 목침. 저희 어렸을 때 할아버지들이 베개를 사용했던. 저는 목침을 거리 두시네. 못 봤어요. 아니,
그게 시원해요, 여름에. 네, 아 근데 그래서- 목침 베면은 그게 높지 딱딱해가지고 목이 더 딱딱해지죠. 아니, 주로 예전에 어르신들 이렇게 누워 계실 때 요게 맞지. 이렇게 어깨 높이가 있어. 아, 요즘 이렇게 젊은 시청자분들은 목침 한 번도 못 봤을 텐데요. 정말 나무 토막입니다. 나무 토막을 베개로 사용한 거를 목침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실제로 목침을 베고 자다가 떨어집니다. 좋아하세요? 저건 목침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네. 그렇죠. 많이 높네. 그렇죠. 그 직육면체로 네. 저건 옛날 게 아니고 요즘 신식이고요. 네. 실제로 베개에서 떨어져요. 목침을 베고 있다가 그래서 떨어질 낙에 베개 침에서 낙침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낙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고 한강증.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해진다 그래서 한강증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저는 뭐 목침을 써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최근에 뭐 잠을 잘못 잔 건지 자다가 탁 일어나서 그럴 때 있지. 목이 안 돌아가는 뭐 그런 젊은 느낌 받은 사람들도 적이 그럴 때가 있어요. 네네. 그 이제 제 한의원이 그 사무실들이 되게 많은 이렇게 밀집 네. 지역에 있는데요. 하루에도 몇 명씩 사무직에 있는 환자분들이 와요. 아, 증상을 호소하는 건 목을 이렇게 하고 옵니다. 이렇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를 보면 그 항상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죠. 맞아.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면서 일하니까 뒷목의 근육들이 긴장되고 승모근이 긴장돼서 또 잠자리의 불편함이나 베개의 문제로 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제 아는 친구는 지금 육아하고 있거든요. 육아도 마찬가지를 아이 이렇게 보니까 거북목 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심해지면요. 이렇게 되니까. 목이 튀어나오죠. 목이 거북목처럼 빠지는 거죠. 그래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 거북목 증후군을 뭐 그냥 이렇게 한번 남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좀 미적으로 좀 안 좋게 보이나 해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심해지면 목 디스크가 생기게 되죠. 좀 더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경우는 굉장히 드문데 거북목 증후군에서 심해지면 목 디스크, 목 디스크에서 심해지면 팔다리에 마비 증상도 생길 수 있어요. 꼭 거기까지 가시더라. 아니, 팔다리 마비면 거의 그 전신에 걸쳐서 마비 증상이 그렇죠. 오시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 이러잖아. 이렇게 몇 번 주물러주고 근육 풀어주는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목이 좀 불편하다, 허리가 좀 불편하다 그 증상은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가 보통 뼈다고 하잖아요. 그런 간단한 질환에서부터 아주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목과 허리를 깨우고 살리는 한트로 준비했습니다. 지압과 체조 같이 보여주시는 네네, 거예요?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트 가겠습니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으면 아래, 왼쪽, 오른쪽.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은 목과 허리를 깨우고 살리는 한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압법도 있고 체조법도 있는데요. 목은 주로 담당하는 근육이 승모근입니다. 그리고 허리는 주로 담당하는 근육이 척추, 기립근인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뒷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뻐근해서 잘 움직일 수가 없고 통증이 나타나는데 평상시에 오늘 이렇게 알려드릴 한트를 열심히 하신다면 예방적인 효과도 있고 평소에 불편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좀 더 편하게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세는 이제 목은 2가지, 또 척추도 2가지씩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일어나시면 지금 저희는 일어났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허리만 세워서 앉으세요. 앉아서 먼저 목을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목 운동. 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목 주위의 근육과 승모근의 뭉침을 풀어줄 수 있고요. 자, 시원함 느껴지죠? 네네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 돌다 보면 뚜두둑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 일상적으로 날 수 있으니까 이거 심각한 질환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는 아까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했죠. 네네네. 거북목 증후군 조격. 이렇게요?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거북목 증후군을 잘한다.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보세요. 고개를, 머리를, 얼굴을 이렇게도 하지 말고 이렇게도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뒤로 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렇죠. 지금 턱을 약간 당기셔야 돼요. 그렇죠.
자, 풀고 당기세요. 여기 뒤가 시원해지는데요? 그렇죠. 시원하기도 하고 뻐근한 증상도 생기죠. 만약에 이렇게 얼굴을 뒤로 당겼는데 뭉친 부위에 뭐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있다. 그러면 저는 여기가 지금 약간 뻐근해요. 저도요. 그러면 이렇게 스트레칭해서 풀어줍니다. 뻐근해지면. 그렇죠. 유지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좋고. 자, 또 아침에 일어났는데 뒷목이 뻐근하다. 그런데 스트레칭 했는데도 잘 안 풀린다. 그러면 좋은 혈자리가 있습니다. 네. 주먹을 쥐어보실까요? 주먹을 쥐면 네. 자, 손등에 있는 혈자리들인데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소골 사이. 아하. 중저혈, 뼈와 뼈 사이죠. 뼈와 뼈 사이. 그렇죠. 이게 중저혈입니다. 중저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소골 사이. 아까 말씀드린 네. 낙침 있죠. 낙침. 증상이 있을 때 특효혈입니다. 낙침혈. 그래서 이거 세게 누르시는 거 아니야? 주먹이 갑자기 보입니다. 자, 그래서 중저혈을 이렇게 잡고 5초간. 이렇게. 네, 5초간. 이렇게. 이렇게 손톱으로 하지 마시고 지문으로. 지문으로. 또 낙침혈도 이렇게 눌러주시고 또 반대쪽도 있겠죠. 반대쪽도 중저혈. 여기 뼈와 뼈 사이. 그렇죠. 낙침혈. 포인트는요. 오른쪽이 불편하면 반대쪽을 해주시는 게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저혈과 낙침혈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아침에 눈을 떴어요. 네. 일어나자면 누워보세요. 네. 아침에. 자, 잠을 잤습니다. 네. 이렇게. 자, 눈 뜨세요. 자, 일어났습니다. 떴어요. 네. 그러면 일어나지 마시고 네. 평상시에 이제 척추 허리가 좀 아프시다고 하면 네. 스트레칭을 하고 일어나시면 좋으세요. 네. 자, 어떤 방법이냐면 무릎을 세우시고 이렇게. 포인트는 다리도 붙이시고 무릎도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손은 열십자 바닥에 지지하시고 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서 무릎과 어깨를 수평을 만든 겁니다. 자, 천천히. 자,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릴 때도 천천히 내리세요. 뚝 떨어지지 말고. 잘하네요. 네, 그렇죠. 자, 한 번 더 천천히 올라오셔야 돼요. 5초. 이 동작은 척추 기립근을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그렇군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나는 아까 장이 안 좋아서도 그랬다 네. 그랬잖아요. 한 번만. 자, 장이 나는 안 장이 안 좋고 또 이렇게 복직근이 약해서 허리가 아프거든요.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자, 책을 읽는 겁니다. 자, 고개 드세요. 네. 손에 책이 있습니다. 요 정도. 자, 읽으세요. 5초. 지금 배가 와. 굳이 이렇게 책을 읽는 네네.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네. 자, 책 읽으세요. 와, 배가 이렇게 근육이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척추 기립근을 이완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다리를 한쪽을 접어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반대쪽 손으로 무릎을 잡습니다. 무릎을 고개는 반대로 돌리고 자, 척추를 반대 이쪽으로 척추를 그렇죠. 자, 5초. 오, 잘하시네. 시원하겠다. 잘하십니다. 뻐근하죠. 네. 반대쪽. 이렇게 자, 이 다리로 반대로 돌리고 잡으시고 잡고 고개는 저쪽으로 돌리시고 고개는 저쪽으로. 자, 비트세요. 그렇죠. 5초.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하루를 아주 거뜬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지쳤어요. 그러면 이것을 음악에 맞춰서 한번 시원할 것 같아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실까요? 목 운동 가볍게. 자, 얼굴 당기기 5초. 잘하시네. 턱을 좀 숙이세요, 이렇게. 네. 자, 중저혈 지압. 하나, 둘, 넷. 낙치면 하나, 둘, 셋, 넷. 반대쪽. 자, 낙치면. 자, 엉덩이 들게 해볼까요? 자, 다리 무릎 붙이고 열십자 엉덩이 들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렸다가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리고. 자, 다리 뻗고 무릎을 한쪽을 걸치고 당기신 다음에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 무릎 잡고 반대쪽으로. 네, 다섯. 네, 됐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섹시해졌어. 네. 화이팅! 근데 오늘 한트 내용 중에 아까 그 복근 운동이 없었네요. 네. 약간 뭐 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정도 하면 네. 아주 가뿐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그렇죠. 있겠어요. 또 스트레칭하고 일어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니까요. 근데 집에 이게 필요하네. 이 매터 얼마예요? 이게 꼭 그런 분들이 있어. 뭔가 하라 그러면은 연장 장비부터. 주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네. 근데 이것도 이건데 운동 스트레칭 다 좋은데 잠을 내가 어떻게 자나 이게 잠자는 습관 같은 것도 맞아요. 챙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똑바로 자는 게 좋은지, 뭐 아니면 옆으로 좀 돌아 자는 게 좋은지. 보통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똑바로 누워서 자는 거가 제일 네네.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전 이 자세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내 몸의 컨디션에 맞게 그때그때 더 좋은 자세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똑바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자세는 척추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척추에 정렬이 발라지니까 좀 편해지겠죠. 그런데 베개의 높이가 좀 안 맞을 때는 목의 통증이나 목의 주름 같은 것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코골이 있으신 분들은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면 목이 좀 꺾이면서 코골이가 더 심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게 나은데 옆으로 누울 때도 우리가 오른쪽 왼쪽 방향 따라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이 아래로 되게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경우는 고혈압에 좋아요. 하지만 임산부이신 경우에는 태아로 가는 혈류가 좀 제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 중이시라고 하면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왼쪽 옆으로 자는 자세가 가장 대표적인 게 역류성 식도염에 좋은 자세예요. 위산이 역류하는 양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 있으시거나 위산 역류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세거든요. 게다가 여기 조금 더 특이한 게 터키 대학 연구진 발표에 의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잤을 때 악몽을 꿀 확률이 더 높대요. 그래요? 좀 그래요? 특이한 연구죠. 아니 왼쪽? 왜 잠자리가 사납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자는 자세랑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뇌 혈류량이나 이런 것의 변화 때문에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엎드려 자는 자세. 엎드려 잘 때는 고개를 같이 엎드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니까. 보통 고개를 과도하게 옆으로 꺾고 엎드려 자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근골격계 쪽에서 봤을 땐 최악의 자세죠. 근육과 신경도 압박하고 목의 통증도 심해지고요. 그런데 과식을 한 뒤에 소화를 또 촉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과식을 하신 후에는 잠깐은 이 자세로 누우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자세가 태아처럼 이렇게 웅크려 있는 자세거든요. 야. 이게 마음에 좀 안정감을 주게 된대요. 그리고 호흡이 굉장히 편해지기 때문에 코골이가 있으시거나 수면 중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자세가 도움이 되는데 목에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은 목도 같이 굽어지다 보니까 통증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는 대자로 뻗어 자는 자세. 아예 팔다리까지 벌리고 대자로 뻗어 자는 자세가 가장 요추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좋아요. 하지만 얼굴 같은 경우에는 있어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목이 이렇게 대자로 꺾여서 자게 되면 목이 약간 뒤로 꺾이면서 호흡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무호흡증 있으시거나 코골이 있으신 분들은 역시 이게 더 심해지실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자세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목에 통증이 있으면 이런 자세, 내가 소화가 안 되면 이런 자세,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자세를 좀 바꾸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통증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 그걸 알아보고 있거든요. 허리에서 이번에는 가슴하고 배 쪽에 신호가 오면 무슨 병을 의심해야 할까 그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직후에 가슴이나 배가 아픈 이유입니다. 첫 번째, 심근경색? 그래요? 너무 무섭죠. 네. 엄밀하게 말하면 심근경색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전 단계로 있을 수 있는 협심증 증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협심증이라고 하면 관상동맥 중에 일부가 좀 좁아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아는 협심증 그거예요. 운동하시다가 하고 아프시고 그러니까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나 혈류량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좁아져 있는 혈관이 아예 막혀버리면서 심근경색과 유사한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심증 중에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운동이나 내 활동량이랑 전혀 무관하게 주로는 새벽이나 이른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런 협심증 같은 통증이 느껴지고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과음 하신 후에 술에 깼을 때쯤, 네. 새벽에 술이 깰 때쯤 그렇게 통증이 유발이 되거나 운동을 한 후가 아니고 운동 초반에 이런 통증이 일어나게 되면 변이형 협심증을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협심증 단계에 있다가 이게 풀리지 않고 15분 이상, 30분 이상 유지가 됐을 때는 그때는 심근경색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고 특히나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통증이나 압박하는 통증이 발생을 하면서 왼팔이나 위쪽 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사통 같은 것들도 같이 느껴지신다고 하면 그때는 지체 마시고 바로 119로 불러서 병원에 가셔야죠.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무섭네. 그러니까요. 다음은요. 두 번째는요. 바로 보겠습니다. 역류성. 역류성 식도염.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역류는 위산이 역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 중력의 방향으로 위산이 내려가니까 역류가 잘 안 되는데 누워 있을 때는 특히 수면 중에는 옆으로 돼 있으니까 쉽게 식도 쪽으로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밤 사이에 이렇게 숙면을 취하게 되면 증상을 못 느끼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혜 선생님께서 방금 심근경색 말씀하셨는데 심근경색과 증상이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 심근경색은 조이는 듯한 또 누가 구두로 내 가슴을 짓밟고 있는 듯한 통증인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은 과거에 어르신들 표현에 의하면 가슴탐, 타 들어가는 거. 맞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인두로 지지는 같은 통증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제 그런 통증이 나타난다면 내가 역류성 식도염인가를 의심할 수 있는데 더불어서 또 이렇게 위산과 함께 쓸개즙도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입맛이 쓰기도 하고 또 위산이 위벽은 위산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데 식도나 이누부는 없어요. 그래서 목이 칼칼한 느낌이 그 유산 때문에 나타나고 또 기침 수용체에 자극을 줘서 기침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 제 경험에 의하면요. 그냥 누워서 주무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비스듬한 의자 있죠. 네. 거기 이렇게 해서 일단 그 초벌 잠을 자야 돼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재벌 잠을 그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자야지 바로 그러면 진짜 좀 곤란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초벌잠 주무시고 나서 아내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갔다 오는 건가요? 그런 기대까지.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식중독. 식중독. 식중독일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여름철에 좀 젊은 친구들이 아침에 배가 아프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런 경우예요. 전날 수박을 많이 드셨거나 빙수나 아이스크림, 네. 과일 주스 이런 차가운 거 먹고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주무시다가 배탈이 나는 경우가 제일 흔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배탈은 사실 그냥 하루 경과가 지나면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일부에서는 식중독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탈, 배가 아픈 증상 플러스 구토를 하신다거나 오심이 난다거나 심할 경우에는 열이 나기도 하니까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될 때는 좀 식중독을 의심해 보셔야 되죠. 네. 근데 이것도 핵심은 아침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해봐라 이건 거예요? 사실 모든 식중독이 꼭 아침에 생기는 건 아닌데요. 식중독이다라고 하면 균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균이 들어온 시간,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은 시간부터 4시간에서 6시간, 길게는 한 12시간 정도의 잠복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녁에 드시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날 때가 이 잠복기가 끝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쯤부터 살살 배가 아프다가 아침에 이제 화장실 가시는데 쭉쭉 설사하고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진짜 여름에 덥고 이제 습한 날씨 때문에 이게 뭔가 해산물 이런 거 특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어제 사실 회 먹고 싶었는데 이 장마 기간이라서 회를 못 먹었거든요. 덥고 습하면 먹지 말라 근데 하잖아요. 그 잘못된 습관이라고. 그러니까요. 뭐 비 오는 날에는 해산물을 먹지 말라라는 속설을 제가 오늘 들었어요. 그래요?
왜 그런 속설이 있나 싶긴 한데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맞는 것 한 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름철에 이제 비가 온다는 거는 그만큼 습하다는 얘기고 그 습하고 고온이면은 이 식중독균들이 굉장히 잘 자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해산물은 가능한 한 날로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뭐 100% 맞는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 비바람 때문에 배가 안 뜨니까 물고기를 못 잡아오니까 신선한 물고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재용 얘기네요. MC가 보면 천재 같아요, 천재. 근데 우리가 여름철 되면은 식중독의 원인으로 해산물들을 자꾸 지목을 하잖아요. 이게 장염비브리오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런데 해산물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확률을 조사해 봤더니 3.9%밖에 되지 그래요? 않아요. 그거밖에 안 돼요? 예. 더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식중독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이유가 뭘까? 그렇게 적은데? 아니야,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 의외로 네. 그 왜 저 우리가 팔팔 끓여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네. 삼계탕 이런 거 그런 게 더 걸릴 수 그래요?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끓이는데? 왜냐하면은 팔팔팔 끓였어요. 네. 네. 그러면은 균들도 죽으니까 문제가 네. 안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삼계탕 같은 경우들이 재탕으로 끓일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 근데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끓이지 않으면 그 속에 중심까지 충분히 이제 온도가 안 올라가면 거기에서 미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계탕을 드시고 닭요리 같은 거 드시고 갑자기 뭐 두통이나 열이 난다.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살모넬라.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캠플러박터라고 하는 그 식중독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이 캠플러박터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여름철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금류의 장내에서 굉장히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삼계탕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큰 닭 같은 거. 그럼 이제 속까지 잘 안 익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펄펄 끓인다고 하더라도 삼계탕도 이제 잘 끓이는 게 중요하고요. 또 생닭 같은 거 손질하다가 다른 식품으로 이게 또 옮겨가요. 2차 오염이라고 하는데 이 2차 오염에 의해서 캠플러박터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닭을 손질하다가 채소도 잘랐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맞아. 이게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닭을 조리한다. 그러면 언제 해요? 생닭을 이렇게 다듬는다 할 때. 생닭을? 아니, 시작할 때. 진짜 초기 그렇죠. 네, 처음부터 그러면은 생닭. 왜냐면 고기류들을 잘 먼저 손을 대잖아요. 네. 그럼 손을 대면 이제 도마와 칼에 이제 그 속에 묻어있던 식중독균이 묻어있는데 그 다음에 다듬는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은 채소예요. 맞아. 근데 채소는 우리가 그냥 먹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생닭이나 고기에 있던 식중독 유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채소로 옮겨가고 그 채소를 내가 그냥 먹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식중독균이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채소에서 더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채소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하는데 충분히 식중독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제 비 와가지고 제가 회 안 먹고 삼계탕 먹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저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거네. 집에서 우리가 먹을 때도 자칫 네. 처음에 끓일 때는 팔팔 끓이고 뭐 이렇게 충분히 끓여서 먹는데 네. 요걸 재벌할 때 그쵸. 두 번째 데워 먹을 때는 아까 익었던 거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열만 전도되면 그냥 먹는데 네. 그게 식중독으로 갈 위험이 더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러면 조리 도구를 좀 그렇죠. 분류해서 일단은 써야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큰 업장들 있잖아요. 단체 급식하는 데들은 그 고기용, 채소용 이렇게 나누고요. 칼도 나눠 쓰고 있습니다. 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캠플러박터 그 식중독 같은 경우는요. 70도에서 1분 정도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한 온도로 끓여만 주면은 문제가 없으니까 뭐 삼계탕 가능성이 있다고 피하지 마시고요. 펄펄펄 70도 이상으로 1분만 끓이면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채소 같은 건 우리가 뭐 괜찮겠지 했는데 채소도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그렇죠. 있다. 네. 그 의외로 식중독의 원인을 뽑아봤더니 1위가 뭐냐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식품 했더니 1위가 채소였어요. 네. 채소요? 아니 근데 이게 뭐 전반적으로 해산물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채소까지는 진짜 의외네요. 그렇구나.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아니 식중독 안 채소가 걸리면. 근데 이게 저 흙 같은데 땅에서 붙어 자라니까. 또 이게 씻을 때 거기 뭐 알 같은 것도 있고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러냐면은 이제 채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땅에 있다 보니까 땅에서 오는 미생물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닦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채소를 이제 놀러 갔어요. 야외에. 그럼 먼저 이제 잘 씻죠. 그리고 그냥 둬요. 근데 여름철에는 한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밖에 놔두면 식중독들이 균들이 자라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균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방치하는 것도 좋지 않아서 가능한 한 빨리 씻어서 빨리 먹는 것도 채소가 안전합니다. 네, 그럼 씻는 것도 그냥 물에 씻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네. 흐르는 물에 씻는 게 중요하고요. 식초 같은 걸 살짝 타서 그러면 균이 더 잘 죽으니까 식초 탄 물이나 흐르는 물로 닦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상 직후에 가슴이나 배가 아플 때는 이런 질환을 또 의심해 봐야 된다 이거고요. 그리고 아까 예인 씨도 얘기했지만 네. 기상 직후에 머리 아픈 분들, 난데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어떤 병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네. 머리 아픈 얘기를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수 씨. 그러니까 네.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뭔가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거 뇌와 관련된 게 아닌가 하고 겁이 덜컥 나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저 예. 같은 경우는 뭐 머리 자주 아프다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뭐 아침에 코 막히는 경우도 있으면 그럼 더 지끈지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자, 좀 많아요. 하나하나 알아보죠, 뭐 그러면. 그래서 기상 직후 머리가 아픈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뇌종양이요. 아 진짜. 걱정을 하시는데. 아니 그냥 아플 수 있잖아요. 머리 아픈데. 아니, 사람들이 무서워. 아니 당연히 일반적으로 큰 질병이 아니어도 아플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위험한 걸 꼭 말씀을 드려야지 이걸 사람들이 이제 듣고 걱정도 네. 하고 미리미리 병원도 이제 방문을 하시고 하니까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뇌종양의 증상 중에 하나가 두통이에요. 사실 뇌종양은 종양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이고 대다수가 느끼는 건 두통이고 뇌종양으로 인한 두통은 대개가 아침에 심해지고 네. 활동을 하면서는 조금 나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아침에 두통이 있다고 무조건 나 뇌종양인가 봐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느끼시는 긴장형 두통이나 편두통과는 다르게 전체로 좀 이렇게 띠를 두른 것 같은 증상이 좀 나타난다거나 내지는 약간 시야가 흐릿흐릿하는 시각적인 증상이 동반이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구역감, 그러니까 뇌압이 올라가면서 구토를 하신다거나 구역감을 느껴지시는 경우, 심한 경우는 뭐 실신을 하거나 경련을 하기도 하죠. 이런 신경학적인 이상 소견이 동반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두통이 만성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셨을 때는 한 번쯤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두 뇌종양.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고혈압. 아, 고혈압이 아플 수 있으신 있을 것 분들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특히나 아침에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고혈압 두통이라고도 하는데요. 고혈압이 있다고 무조건 두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조절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보통 아침에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특히나 수축기 혈압이 200mm 머큐리 이상 그리고 이완기 혈압도 110mm 머큐리 이상으로 혈압이 굉장히 높다고 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박동이 느껴지면서 띠두르고 띠가 이렇게 나를 압박하는 것 같은 모양의 두통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다. 그런데 아침에 이런 형태의 두통이 나타난다면 혈압이 지금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낮에 측정을 했을 때는 혈압이 정상이지만 아침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사실은 아침 혈압이 잡히지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나 진료를 보실 때 주치의에게 이 증상을 반드시 얘기를 하시고 검사를 받아보셔야 돼요. 네. 아, 그럼 두통을 없애려면 혈압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고혈압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혈압약 드시면서 차 박사님 그렇게 비트를 또 드시던데 좀 좋은 거예요? 잘 골라 드시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비트 같은 경우는 질산염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요. 질산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관을 좀 넓혀주고요. 네. 그리고 혈액이 잘 통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다음에 적혈구 수치도 좀 올려주면서 동시에 혈액이 끈적끈적한 걸 막아주거든요. 또 비트에 베타인이라는 성분인데 이게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럼 비트 말고 혹시 또 고혈압에 좀 도움되는 식품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소를 얘기하면 식이섬유하고 칼륨인데 여름철에 좀 음식들이 상하기 쉬우니까 건포도를 좀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해요. 건포도 이렇게 한 움큼 정도 하면 한 60알 정도 되는데 맛있지. 거기에는 한 1g의 식이섬유 이상과 그다음에 칼륨이 또 212mg 정도 들어있으니까 이런 걸 조금씩 드시는 것들이 이제 혈압을 좀 낮추고 정상으로 돌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입이 심심할 때 하나씩 집어먹으면 되겠네요. 아니 그리고 요즘 건포도 먹은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생각해보면. 어, 빵 요즘 안에 있어야 하나 먹고. 요즘 건포도가 잘 안 나오나? 다시 좀 챙겨 먹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또 이제 혈당이 있는 높은 분들은 이제 건포도가 먹으면 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당이 있는 분들은 좀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뭐든 적당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비염. 비염. 제가 비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A인 씨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코막힘이 있으면 두통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이제 비염뿐만 아니라 이제 부비동염이라고 하는 축농증도 가장 대표적으로 코막힘을 유발하는 이렇게 질환인데요. 이제 수면 중에 코가 막혀 있는데 뭐 잠을 깊게 들어 있으면 모르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코가 막혀 있는 게 느껴지고 또 코가 막혀 있으면 신선한 산소가 뇌로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만성 두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비염 같은 경우는요, 특징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콧물과 재채기를 연신해야 됩니다. 맞아. 그러다가 조금 움직이며 활동하면 좀 괜찮아져요. 근데 또 심지어 증상이 없다가 낮잠을 푹 자고 눈을 뜨면 이 자율신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염이 있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중이염이 쉽게 합병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코와 귀가 연결된 관을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수평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어른은 귀 쪽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콧물이 귀로 쉽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비염이 있는 어린아이들의 경우에는 이제 누워있는 시간 동안에 콧물이 중이염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야, 유스타키오가 나오니까 반갑다. 생물 시간에 배웠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저거 외웠어요. 옛날 기억나세요? 시험 문제 나왔다고 저거. 나 다시 그 한번 시간에 말씀드리면 기억이 안 나. 재용 MC는 천재세요.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천재다, 천재. 알겠습니다. 비염을 의심해봐야 하고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면역력 저하. 저 이 경우는 이제 제목이 기상 직후 머리가 아픈 이유잖아요. 근데 약간 이제 제목을 조금 바꿔볼 수 있겠는데 기상 직후 두부와 얼굴 쪽에 증상이 있을 때. 그렇죠. 이제 면역력 저하를 지금 이렇게 답으로 해놨는데 입안이 쓰다고 호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입이 쓰다. 근데 입이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노화와 관련될 수 있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류성 식도염에 관련된 증상으로 또 쓸기즙이 이렇게 올라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독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안이 쓴 증상이 있다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과로가 되어 있나? 또 침샘에서 침이 분비가 되지 않아도 또 입에 쓴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증상이나 구강 자결감 증후군, 또 쇼그렌 증후군과 같이 침 분비가 잘 안 돼도 입안이 텁텁하면서 쓴맛이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입안이 쓰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쓰다고 하면 적절한 또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아프다는 분들 참 많으세요. 네. 그러면 밤에 뉴스 보지 말고 주무시면 돼요. 그거 도움 되겠네요. 도움 되겠어요. 그럼 머리 덜 아파. 그러니까. 그럼 이번엔 아침에 일어났는데 팔다리 통증이 있는 분들도 네. 계세요. 이건 뭘까요? 팔다리가 또 아픈데 이게 또 붓고 막 이렇게 저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것 때 이게 또 심하면은 자다가 잠도 깨고 이거 왜 그런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유를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직후에 팔, 다리가 아픈 이유입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뇌졸중. 왜 세게 나와 계속? 이렇게 세게 가잖아. 일단은 겁나는 걸 하나 빡 박는군요. 아 무서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목을 좀 바꿔볼게요. 기상 직후 팔다리가 아픈 게 아니라 네. 팔다리가 불편한. 불편한 이유. 뇌졸중은 보통 중풍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풍 중에서도 특히 이게 중풍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네.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는데 특히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수면 중에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뇌출혈은 활동 중에 혈압이 상승됐을 때 주로 나타나는데요. 뇌경색은 수면 중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혈관이 막힐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아주 가볍게 수면 중에 뇌경색이 일어난 경우는요. 아주 심각한 경우야 다 알아채는데 아주 가벼운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 단추를 채우는 게 어색해. 한쪽 팔에 미세한 이렇게 무력감이 있는 거죠. 아침에 밥을 먹는데 오른손에 마비감이 있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고 젓가락질이 잘 안 되죠. 이게 뇌경색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심장마비 아까 이렇게 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면 중에 쉽게 나타날 수 있다. 뇌경색도 마찬가지로 심근경색과 마찬가지로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어서 순환장애 때문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셔츠 단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심장 질환. 심장 질환. 아니 뇌에 있어서 심장이란 이게 팔다리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뇌와 심장까지 가나요? 이게 뭔가요? 뭐 간단하게 이제 팔다리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되면 많이 붓게 됩니다. 특히 이제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장기가 심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장에 기질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말초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붓기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말초 혈관 중에서도 이제 다리 쪽에 아주 깊숙한 혈관, 심부정맥이라고 있는데요.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쪽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제 심부전이 있어도 주로 이제 팔다리 쪽에 부종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만약 팔다리가 많이 부었다 그러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팔다리 부었을 경우 한번 체크를 해보자. 눈이 좀 붓고 뭐 이렇게 얼굴 쪽이 부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신장을 한번 봐라 이런 얘기도 그죠. 몸이 부었는데 가장 크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게 팔다리가 많이 붓느냐, 얼굴 쪽에 눈꺼풀이 많이 붓느냐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팔다리가 많이 붓는 경우는 심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쪽에 혈액순환에 문제가 원인이 된다 그러면 눈꺼풀이 많이 붓는 경우는 신장 질환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이유가 얼굴 중에서 눈꺼풀이 많이 붓는 이유가 눈꺼풀이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쉽게 수분이 조류가 돼서 붓기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유독 눈꺼풀이 많이 부었다 그러면 신장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또 이렇게 적절한 이렇게 검사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야, 저는 사실 그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잘 붓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전 신장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부었잖아요. 네. 밤에 라면을 라면 짜게 먹었어. 라면 먹으면 되고. 이게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자기 몸이 제대로 움직이나 이렇게 체크해 보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기상 직후 팔다리가 아픈 이유.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 요즘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한 발을 딱 내딛는 순간 발바닥 전체로 찌릿한 통증이 번지면서 주저앉으시거든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보통은 아침에 이렇게 증상이 심하다가 활동을 조금씩 하실수록 좀 풀려요. 근데 족저근막염이라는 것 자체가 다리 이제 발바닥이 있으면 여기 전반적으로 쭉 잡아주고 있는 족저근막이라고 하는 넓은 부분에 염증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는 발바닥, 특히나 발 뒤꿈치 위주로 증상이 좀 심하게 되고 정말 심할 경우에는 앞쪽으로까지 이렇게 쭉 뻗어나가요. 딱딱한 구두를 신고 다니신다거나 너무 딱딱한 바닥을 많이 걸으신다거나 오래 서 있거나 내지는 또 달리기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고위험군이니까 이런 증상이 있으면 한 번쯤 체크해 보셔야죠. 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는 판매, 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신병들, 전투와 적응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병원에 찾아오시면 일단은 해드리는 얘기가 편한 신발 신으시고 최대한 오래 서 있거나 걷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직업적인 부분과 연계돼 있을 때는 쉽지는 않죠. 일단 가장 좋은 건 깔창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안쪽으로 좀 탄력이 있고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밑바닥 깔창을 좀 까시는 게 좋고요. 신발을 도저히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 중간중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신발을 아예 벗으시고 다리를 좀 마사지를 해주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사지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힐을 좀 많이 신는데 마사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도구를 좀 집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면 마사지 볼이나 뭐 테니스 볼, 골프공 이런 것들 있죠. 딱딱한 공으로 발바닥 부분 보면 아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위주로 그냥 그 바닥에다가 공을 두시고 위로 쭉쭉쭉 내가 이렇게 걸으면서 압박을 주셔도 되고요. 공이 없다고 하면 뭐 여성분들 화장품 통이나 스프레이 같은 거 있죠. 그런 그냥 원통형으로 지금 사진 보이신 것처럼 앞뒤로 쭉쭉쭉 밀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밖이라고 하면 저런 마사지를 못 하시잖아요. 신발을 벗은 상태로 엄지발가락을 위로 쭉 올렸다가 아래로 쭉 내리는 이런 동작들을 하면 근막이 이완됐다 수축됐다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 이런 동작들도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발 아치를 이제 스티칭 해줄 수 있는 아주 편한 방법이 있는데 어디서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계단만 있으면. 또 이렇게 길거리 보면 보도블록 턱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계단이나 보도블록 턱이라 그러면 발을 절반만 걸치고 균형을 잡는 거죠. 그러면
장단지 쪽이나 이렇게 족궁 쪽 아치가 스트레칭 되면서 시원함이 느껴져요. 이게 뭐 30초나 1분 정도 버티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근데 지금 실내다라고 치면 이렇게 수건을 하나 꺼내서 발을 펴고 뭔지 다리를 알아요. 펴고 쫙 당기는 거. 그렇죠. 뭔지 알겠어요. 앞쪽 3분의 1 정도에 걸쳐서 당겨주는 거죠. 네. 이것도 좋은 스트레칭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기상 직후 팔다리가 아픈 이유?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 아까 여기 척추 아플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특히 이제 주부님들은 손가락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하세요. 네. 내가 손가락이 붓고 아프다라고 했을 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골 관절염인지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인지의 감별이 굉장히 중요해요.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고 병의 경과도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구별할 수 있는 증상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아침에 가장 불편하냐, 저녁에 가장 불편하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고 불편하면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이 크고요. 활동을 다 하고 손을 많이 쓴 다음인 저녁에 불편하다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의 일종인 골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생기면 진짜 고생한다고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음식도 잘 챙겨 먹고 그게 도움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면역 체계 이상이 생겨서 발생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이기 때문에요. 내 면역력을 잘 유지하는 정상적인 식생활을 유지하시는 것은 필요한데요. 잘못된 식습관 같은 경우들은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정제되어 있는 그 음식 식재료, 뭐 밀가루 같은 거, 설탕 같은 경우를 많이 먹는다든지 고단백이나 고지방식 같은 경우들은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좀 줄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그렇죠. 거.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또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통곡물, 그다음에 채소, 과일 같은 것들 위주로 식사를 바꾸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통증이 보내는 위험 시그널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어떤 부위가 이상하면 어떤 병을 의심해봐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시청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네, 깜짝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침 신체 특정 부위에서 발생하는 이것을 잘 관찰하면 심각한 질환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신체가 손상되거나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세를 일컫는 말로 특히 보통은 허리가 쑤실 때 허리에 이게 발생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행복한 아침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답입니다. 네, 지난주 정답은 아보카도였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지금 하단 자막에 나가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침에 내 몸이 보내는 신호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네. 꼭 세세하게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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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가 제법 오래가죠. 남부 지방은 지금 뭐 비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사실은 7말 8초라고 그래서 요때가 휴가 빌 시즌인데 네, 네. 좀 달라요 분위기가. 그렇죠. 특히나 오늘도 남부지방 중심으로 특히 해안가 위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